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입니다. 경칩과 춘분이 지나고 이제 청명과 한식이 다가오는 절기입니다. 춘3월 맞습니다. 바로 이런 호시절에 또 여러분이 환호하는 이충훈 박사 모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편한 진실 주제로 대담해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네네. 우리 주 구독자가 언론인들이거든요. 네네. 네, 언론인들에게 참 그동안 정확한 지식, 좋은 지식을 많이 네. 주셨는데 그 트럼프 당선 예측이라든가 이미 언론계에서도 여러 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 정보의 정확성 예측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그렇죠. 전제해서 말씀해 주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올바른 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는 그 자료, 데이터 그렇죠. 자체가 데이터. 올바른 데이터여야 되고 네. 또 다음은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네. 엉터리 이론들도 있고 정말 정교한 이론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그동안 잘못 왜곡된 보도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 진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계기가 된 것이 지난달 2월 28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가지고 그거 우리가 외교에서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네. 텔레비로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세계 최강의 나라에 가서 막 맞짱을 뜨는구나라고 한 사람도 있고 저건 도무지 예의가 없구나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저건 예의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외교라는 거는 다 형식을 갖추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를 방송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다 봤습니다. 네. 다 보고 난 다음에 미국 시민들이 가진 국제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진 인식이 저거 젤렌스키 이렇게 품격이 없구나, 예의가 없구나, 막무가내인 친구구나라고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미국 사람들이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느냐고 이제 반대하고 있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강화됐습니다. 저거 보고 이렇게 뉴스 보면은 당신이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협상하러 온 사람 맞아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나중에 얘기가 안 되니까 젤렌스키가 미국을 협박하더라고요. 뭐라고 협박했냐면은 당신네들은 지금 바다를 건너 있기 때문에 안전함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당신네들도 곧 위태롭게 될 것이요. 아니 미국이 누구 때문에 위태로워져요? 미국을 위태롭게 하려고 지금 지구에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국경을 붙이고 있으니까 그 위태함을 느끼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부통령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왜 여기 오는데 넥타이 안 메고 왔어요? 네. 그게 이제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전쟁을 하면서 저 옷을 입고 다니는 거가 자기 등록상표처럼 됐는데 넥타이 맨 적도 있습니다. 네. 독일 가서는 넥타이 메고 왔었어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세계 WEF라고 그래가지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 네. 그 이제 글로벌리스트 포럼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 갈 때는 또 넥타이 메고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진짜 보스를 만날 때는 넥타이 매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또 비꼬고 그랬어요. 하여간 저거의 리얼리티 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 젤렌스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네. 제가 저 뉴스를 보면서 네. 언론인으로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갖겠는데 제가 느낀 얘기를 우리 시청자 서비스 차원에서 정확하게 네네. 아마 우리 이충훈 박사님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도미 유학하시고 쭉 그렇죠. 레이건 때. 네. 네네. 트럼프하고 레이건이 참 많은 게 닮았는데 레이건은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그 플렉서빌리티가 크게 얘기를 하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직설적이죠. 데 강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내가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도 같은 거였고. 같은 거고. 근데 이제 레이건 시절에 저도 참 많은 레이건의 유머에 대해서 참 임프레시브한 게 있었는데 제가 짤막하게 한두 가지. 그 첫 번째 얘기가 그 민주당 고향이 공화당 고향이 아시죠? 그 잘 모르는데. 아시면서 모르지. 그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장충체육관 같은 데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고 예를 들면 민주당 행사를 하고 막 사람들이 나오니까 어떤 소년이 고향이를 안 가서 이거 민주당 고향이라고 그러면서 외치면서 팔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얼마 있다가 몇 주 지나서 같은 장소에서 공화당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나오는 손님들을 향해서 이번엔 이거는 공화당 고향이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한 기자가 너 지난번에는 그거 민주당 똑같은 고향인데 민주당 고향을 했더니 이번에는 왜 공화당 고향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보니까 그 소년의 답변이 그 고향인가요? 이제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때는 눈도 못 뜬, 그러니까 세상을 못 보는 이번에는 눈 뜬 고향이에요. 그게 이제 그 레이건의 유머로스인데 그 레이건이 그 얘기를 할 때는 청중을 해. Did you hear the story? 딱 하고, 야 정말 그 사람들이 벌써 알고. 그런데 그 다음에요.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한마디. 개를 가지고 한번 농담을 하는데 그 레이건 대통령이요. 그 미국계, 그 다음에 폴란드계, 그 러시아계 세 마리가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냉전 시대였잖아요. 미국계가 나는 말이야 집에서 이상한 손님 오고 그러면 짓기만 해도 누군가가 와서 고기를 던져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폴란드계가 고기가 뭔데? 이렇게 반말. 그랬더니 이번에는 러시안 더그가 바크는 또 뭔데? What's bark? 이렇게 해서 국민들과 이 시청자들을 엄청 웃기고 원래 그 굉장히 유머러스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유머의 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담을 보고 정상대담인데 그렇죠. 좀 심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이 도와주는데 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고. 그렇습니다. 뭐 부통령도 이번에 그 우리가 미국 그 정치를 보면서 하나 특이한 사실이 있는데 미국 부통령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그 소문이 있을 정도로 부통령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부통령이 너무 아주 트럼프 옆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정책에 가담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트럼프가 지금 자기 후계자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을 봤는데 아무튼 하여간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화가 나니까 내가 너희를 제일 정말 열심히 도왔다. 오바마는 너네를 돕는다고 그래서 뭘 줬냐? 담요밖에 갖다 준 게 없다. 그렇지만 자기는 제블린이라고 그래갖고 그 탱크 잡는 미사일입니다. 나는 미사일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그 우크라이나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얘기를 하면 되느냐는 바로 그 뭐 외교적인 갈등이었죠. 여러분 그 젤렌스키가 영화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거 다 알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대단히 훌륭한 정치가로 치는데 그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썩은 나라입니다. 썩은 나라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지금 전쟁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그 정치 체제는 신 나치즘입니다. 네오 나치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저거 동영상으로 보면 정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영화 중에서 유명한 영화 더티 댄싱이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더티 댄싱. 저 더티 댄싱을 하고 있는 건데 아주 뭐 어린애들 보면 안 되는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젤렌스키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느냐. 그 앞에 대통령이 너무 부정부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차라리 젤렌스키 같은 코미디언이 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겠다 했는데 저런 그 미국 사람들이 이번에 그 2월 28일 날 백악관에서 우리나라 어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승만처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이승만은 논리로 그 사람들을 압도했고 미국을 여기는 뭐 논리로 자기가 지고 왔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나토의 꼭두각시들이 나토의 퍼핏이 예. 이런 어릿광대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상태로 보냈다는 말이냐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막 신경질 내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 언론 보도 태도가 뭐 자꾸 우리가 언론을 그 비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가디언이라고 그래도 영국에서 꽤 알아주는 신문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가디언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Welcome to Ukraine. 우크라이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he most corrupt nation in Europe. 유럽에서 제일 부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전쟁이 딱 터진다면 뭐라고 저 신문이 하냐면은 The fight for Ukraine is a fight for liberal ideals.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유의 이념을 위한 전쟁입니다. 네. 아니 제일 썩은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전쟁이 나니까 자유의 이념을 위한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그 나라가 신나치주의라는 것이다. 네. 그런데 전쟁이 딱 난 다음에 외국 젊은이들 우크라이나 좀 도와주러 싸우러 오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외국의 전사들에게 우크라이나는 목표, 싸워야 되는 목표, 동지에 그리고 싸워야 될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니 네오나치를 위해서 싸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렇군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물론 러시아는 그 깡패짓을 한 것이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갖다 후디로 팼으니까. 근데 그게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지만은 국제 정치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힘써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것이죠. 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는 트럼프가 이 젤렌스키를 부른 이유는 휴전안을 만들어 놓고 그 휴전에 너도 협상을 사인을 하라. 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몇천억 불을 줬으니까 우리가 거기 너네 땅에 그 시토류도 많이 나고 광물 자원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가 개발하면 안 되겠니? 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젤렌스키가 안 하겠다고 겉버렸습니다. 그 겉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말 트럼프가 저 돈밖에 모르는 놈이다. 왜 그 나라 광물 자원을 지가 관리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저거는 국제정치를 조금만 공부하면은 알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거 이제 뭐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 그 과정에 얘기가 있는데 젤렌스키가 나는 그 광물 너네한테 줄 수 없어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너네 미군이 들어와야 돼.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거는 러시아하고 3차 대전 하자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이제 그 국제 정치에서 여기는 내 거야 하고 서로 안 건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큐바에 만약 러시아 군용은 그건 3차 대전 나는 날입니다. 이거 안 건드릴 그거를 세력권,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라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세력권입니다. 그리고 쿠바는 미국의 세력권이고 강대국은 그 서로 두 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미군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와 비슷한 효과로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기업가들, 미국의 기술자들이 들어가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못 건드립니다. 그렇죠. 미국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가서 니네 광물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는 야 돈만 뺏으러 오는 거냐 그러는데 그것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지 않은 채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미국의 기업가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손자병법. 그렇죠. 미국의 현대판 손자. 그럼요. 예. 그러니까 꼭 군인이 안 가더라도 그렇죠. 미국의 공장, 미국의 기업, 뭐 미국의 회사가 들어와 있으면 그거 건드리기 되게 나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를 보는 건데 그거를 젤렌스키가 그냥 일방적으로 겉버리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영국 총리를 만나가지고 도와달라고 2천억 불만 대달라고 그랬더니 영국 총리가 도와주겠는데 200억 불 대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뭐 200억 불 가지고 전쟁이 되나요? 바로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제 저거 아무것도 도와주지 마라고 2, 3일 만에 얘기를 해버렸더니 젤렌스키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휴전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니까 러시아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아직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3월 뭐 하순인데 지금 현재 러시아가 미국이 요구하는 것대로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건데 그냥 우리가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일단은 한 달을 휴전을 해라. 한 달을 휴전을 해라 그랬는데
그리고 휴전하고 미국은 광물 자원을 좀 얻어 쓰고 3,500억 달러 이미 줬으니까 그런데 미군이 오지 않는 한 휴전 안 하겠다. 완전히 보장을 해달라. 그리고 광물 자원 그건 좀 싫다라는 식으로 우크라이나가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한 달 휴전을 받아들이고 광물 저것도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 측에서 군인들이 아니 한 달 휴전이면은 그동안에 지금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직전에 왔는데 예. 우크라이나가 재정비 강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거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일단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더 있는 거가 절대로 나토 가입은 안 된다. EU 가입까지는 된다.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처음에 약속할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한테 다시는 공격하지 말라. 다시 공격하면 즉각 나토에 가입시키겠다. 뭐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이것들이 아직 완전히 합의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우리 느끼면은 곧 합의가 될 거다라는 이 생각을 하고 있죠. 예, 뭐 젤렌스키에 대한 뭐 비판이 지금 막 나오고 있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젤렌스키하고 믿을 수 있나? 이게 젤렌스키 불안한 건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젤렌스키 말고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세우자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또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뭐 참 뭐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왜 이렇게 그 오해가 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국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좀 정확하지 못한 이유가 그 나쁜 말로 하면은 좀 바보고 좋은 말로 하면 너무 착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착한 게임이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죠. 아니 뭐 죽이고 막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국제 정치를 선과 악으로 자꾸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벌인 나라는 악이라고 그러고 전쟁을 당한 나라는 선이라고 보는 아주 잘못된 관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가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러시아는 악.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맞았으니까 선. 아닙니다. 국제정치에서는 맞은 놈이 잘못일 수도 있어요. 왜 맞니? 준비 안 하고. 예. 응? 바로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토가 요새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미국이 나토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저는 못 도와준다고 봅니다. 나토는 이미 전쟁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끝났어요. 나토가 개별 국가로 남아 있으면 전쟁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 우크라이나, 뭐 폴란드, 영국 이러면 전쟁할 수 있어요. 근데 EU 그러면 그건 전쟁이 안 됩니다. 왜 전쟁이 안 될까요? 누가 지휘해요? 그렇죠. 응집해서 누가 순발력 때 누가 지휘합니까? 그죠? 네, 주의가 안 돼. 영국군 사령관이면 프랑스가 말 듣겠습니까? 그렇죠. 독일군이 EU 사령관이면 영국이 말 듣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또 언어를 뭐로 해야 돼요? 그렇죠. EU가 러시아랑 싸우려면 하나로 단단하게 합치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단단하게 합쳐지질 못하잖아요. 뭐 독일군이 독일말로 주의하면 영국이 말 안 들을 거고. 그래서 저거는 각계격파당할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한테 모두가. 그래서 미국이 없으면은 유럽은 이제 러시아한테 안 되죠. 바로 이런 그 딜레마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손 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뭐 무기 대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잘못하면 큰일 나죠. 만약 프랑스가 야, 나 핵무기 대줄게 그러면 핵전쟁 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미국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땅 넓이로는. 인구도 한 4천만 되는 나라예요. 네. 근데 저 나라를 보면은 저게 두 개로 쪼개진 나라입니다. 저 이제 큰 지도에 네. 제가 밑에 이제 금을 하나 걷는데 밑에 그 쉽게 보일 수 있는 지도가 그 밑에는 작은 지도예요. 저 황색으로 돼 있는 거하고 보라색으로 돼 있는 곳이 완전히 생각이 다른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저 황색은 항상 친유럽적이에요. 친유럽, 그리고 보라색은 항상 친러시아고. 친러시아. 그 정치가 그냥 반반으로 갈려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치만 반반으로 갈려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인종적으로 저쪽에 러시아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7%가 러시아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83%가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그래서 인종적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된 다음에 젤렌스키 정부가 거기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되게 못 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오나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푸틴은 그랬죠. 왜 러시아 사람 건드려? 더 이상 건드려 우리 못 참아. 이런 옛날에 그 독일 사람이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게르만이 학대를 당하니까 가만 안 있겠어 하고서 전쟁 일으키는 거랑 비슷한 그런 논리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전쟁 맨 처음에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제기한 문제입니다. 젤렌스키가 진정 러시아를 반대하고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지키려는 지도자였다면 그는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전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전혀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숫자로서 볼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독립국이 된 것이 199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소련이 망할 때예요. 그래갖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가 군대가 78만, 탱크 6,000대, 그래요. 장갑차 7,000대, 각종 화포 7,200문, 비행기 2,000대. 저 정도면은 러시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01년에 10년 지났을 때 군대가 40만으로 줄었습니다. 반도 더 주는 게 반. 거의 반 줄은 거죠. 예. 78만이 40만 됐으니까. 그리고 4년 있다가 또 25만으로 줄었고. 그러니까 2014년에 그 크리미아를 무혈 점령 당한 다음에 그때부터라도 이제 군사력을 늘리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2022년 그 2월 24일 날 전쟁이 터졌죠. 그날 우크라이나의 그 탱크 중에서 네. 구르는 탱크가 200대 미만, 뜨는 비행기가 100대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통계를 보고서 이거는 침략을 자초한 나라다. 아니 뭐 지킬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문 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온 것이죠. 네. 더군다나 2014년에 땅덩어리 상당 부분을 뺏겼으면 그럼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그림 보고서 저 슬픈 그림인데 우크라이나 여군이 가서 이제 훈련하는 건데 눈밭에서 이제 기고 있어요. 포복. 예. 포부한데 저 총 보세요. 목총으로 연습하는군요. 목총이잖아요, 목총. 그래서 내가 왜 이 여인들이 싸워야 하는가? 이 나라는 정부군이 없는가? 전부 다 저거 의용권한이에요, 그죠? 그러네요. 현역이 없으니까 구르는 탱크도 없고 뜨는 비행기도 없고 옆에는 무시무시한 러시아가 있는데 네. 그리고 8년 전에 2022년에 우로 전쟁이 났는데 8년 전에 우크라이나가 좋은 땅 뺏겼잖아요. 네. 그러면 대비를 했어야지. 러시아 같은 이웃을 둔 나라가 평소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오늘날 나무총을 들고 연습해야 되는 이 모습은 애국적인 모습이냐 비참한 모습이냐. 그러네요. 유비미완의 정신이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젤렌스키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부패한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그저 가디안에 나왔고, 그리고 저 로이터 통신은 이 나라는 네오나치입니다. 맥도 없는 것이 왜 거기 사는 불쌍한 러시아 국민들 쏴 죽이고 그래요. 신나치라고. 그래서 신나치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네. 그리고 제가 전쟁 초기에 그 우크라이나를 관찰하면서 뭐 무수히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쭉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전쟁 나기 전에 다 도망갔어요. 네. 그리고 또 웬만큼 있는 사람은 전쟁 나자마자 도망갔고.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남자 18살에서 60세 사이에는 출국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갚으려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나간 사람은 전부 다 아줌마들하고 애들이죠. 그러네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니 남자 혼자 남아, 남자는 법으로 못 가니까. 못 가니까.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그래도 가족이 고향에서 있어야 이게 방어가 되는 싸우고 거죠. 돌아오세요 말이야. 전쟁 의지도 강해지고. 근데 저게 뭐 다 가고 이 가는 통계들 보세요. 내가 보고서 인구가 4,165만 명이었는데 전쟁 날 무렵에 그 중에 러시아 사람이 720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은 그 3,240만 남죠. 그 중에서 남자가 1,250만입니다. 예. 그 1,250만은 출국 금지령 내렸는데, 예.
그러니까 그 남자 빼면은 우크라이나 어린애하고 여자가 2천만 명 남는데 그 중에서 740만 명이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사람의 34%가 나가버렸습니다. 37%가. 예. 그런 나라 전쟁 되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남자라서 못 나갔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 가족은 다 나가버렸어. 나가버렸어. 이게 전쟁이 되겠냐는 그 얘기입니다. 전의가 상실되죠. 근데 나는 저 나라가 가족들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꽉 차 있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걸프전 가서 군복 입고 그 전쟁터 그렇죠. 딱 근데 제일 머릿속에 많이 드는 게 자기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가족의 안부를 위해서 내가 예. 근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 우크라이나 사람이 3,200만이고 예. 그 중에서 남자는 1,250만 명 못 나가게 했으니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2천만인데 2천만 중에 740만 명이 나갔다?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와해가 되는 것이죠. 네. 저게 전쟁 나고서 몇 달도 안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다 저 얘기를 했다가 막 되게 욕 먹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 불쌍한 우크라이나를 당신은 왜 저렇게 얘기하느냐고. 참 국제정치에 감이 없는 거지. 그렇죠. 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예, 그래서 기준을 나는 지금 우크라이나는 와해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저 다 나가는 거 보세요. 그러네요. 뭐 그냥 근데 뭐 피난 나가는 사람들이 복장이 그렇게 가난해 보이진 않는 거라. 예.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나가는 거구나. 그러면 저 나라는 누가 남아서 지키는 거야? 바로 이런 것들이 나는 그 전쟁 초기에 부자들은 전쟁 발발 전에 비행기로 다 도망갔다. 그래요. 그 뉴스를 내가 그 또 찾아서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무슨 그동안 역사에서 보면은 그렇죠. 무슨 큰 전쟁 나면 관군은 다 도망가고 고위층 다 도망가고 의병과 민간이 민초가 나서서 나라를 지켰지 않습니까? 이게 참 지금 뭐 가만 놔두면은 만약 미국이라든가 또 유럽이 돈이라도 안 대줬으면은 지금까지 싸우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러시아가 생각보다는 이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가 전 전쟁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 트럼프가 젤렌스키 백악관에 대놓고 미국이 지원하지 않았으면 일주일 만에 끝나는 그렇죠.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3일이라고 딱 그러죠. 뻔뻔해. 네. 네.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젊은 남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그 군이 돌아다니면서 젊은 남자들 움직이면 가서 체포합니다. 예. 군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 예. 그냥 안 가겠다고 막 저거 이제 동영상을 제가 그냥 캡처한 건데 동영상 보면은 발버둥 치고. 뭐 안 가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러는 거를 그냥 쑤셔 놓습니다. 차에다가 네, 저막 그러네요. 쑤셔 놓는 예.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거기에 Hunted like animals 마치 그 짐승 잡히듯이 그러네요. 잡혀가고 있다. 이게 좀 그래서 저 나라를 그러니까 정말 저 나라가 민주주의를 잘하고 예. 정말 국가 안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한테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가서 지켜주는 것이죠. 네. 근데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이런 나라다라는 제가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는 그 여군 그 보니까 여자잖아요, 그죠? 눈만 내놨지만은 네. 우리는 너무 피곤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 틀면은 이 동영상이 다 나옵니다. 맞네요. They are exhausted. 이거 뭐 이제 탈진했다. 더 이상 뭐 이거 왜 싸우는 거냐 이거. 예. 그런데 그 논리를 아니 나라를 잃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제 미국이 한 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그 관리들의 특색이 뭔지 아세요? 네. 뭐죠? 여자 흑인. 그래요. 맞아요. 여자 흑인들이 우대를 받고 여자 흑인들이 압도적인 우대를 받았습니다. 백인들은 상대적 백인 폄하되고. 남자는 압도적으로 이제 차별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역차별을 받은. 저 사람이 그 유엔 대사예요, 미국에. 맞아요. 예. 그렇죠. 봤죠. 그래가지고 전쟁 났을 때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고 막 씩씩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말로 도와주면 뭐합니까? 그렇죠. 말로 도와주면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줄까요? 그래서 예. 아니요 그랬습니다. 아,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래서 안 도와준다고 보라고. 그리고 전쟁 난 다음에 막 도와주겠다고 말로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못 나게 하는 방법 아주 쉬워요. 예. 미국이 말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바이든 대통령인데 그냥 연습을 핑계로
공수부대 500명만 우크라이나에 낙하시키면 전쟁 안 납니다. 아 그런 것도 있, 예, 방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로. 지금 뭐 유럽 방어 훈련을 한다 해놓고 미국 수송기가 가면서 거기서 미국 공수부대 500명이 우크라이나에 내려보세요. 감히 못 대들죠. 그럼 전쟁 안 나지. 예. 그리고 말로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개시하면은 미국은 필히 개입할 수밖에 없어. 뻥이라도.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전쟁 안 나는데 바이든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전쟁 나기 이틀 전에 미국은 절대로 우크라이나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이틀 후에도 또 개입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이 전쟁의 추악한 진실이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진실이군요. 왜 그 전쟁을 방치했을까? 전쟁 나면 돈벌이가 됩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은 이제 미국이 그 민주국가를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군대는 안 가더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무기 주고 돈 줘야 됩니다. 네. 돈 세탁하기 제일 좋은 데가 전쟁터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우크라이나에 보낸 미국 돈의 절반이 돈 세탁되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지원해야 된다고 울부짖은 국회의원 주머니로 다 들어간 거예요. 미국의 국회의원 중. 미국 국회의원 중에서 이 국방이나 뭐 이런 게죠. 이 야만적인 러시아 앞에서 싸우는 이 애국적인 민주주의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전쟁 나자마자 그렇게 변신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돈을 3,500억 불 갔는데 지금 현재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미국 국회의원들, 그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 민주당, 공화당 관계없이 그 사람들 수중으로 들어갔다. 이거 지금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예. 바로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전쟁 나기 한참 전에 자기는 러시아한테 아주 막강하게 그래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푸틴에게 강하게 맞서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하고 그 세계로부터 존경받겠다. 근데 세계가 바이든을 그냥 개무시했죠. 난 놀라운 거가 지금 트럼프가 돼가지고 2달 딱 됐는데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한마디 반응이 없어요. 예. 한마디 대통령 반응 없더라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서. 그런데 닥터 스티브 털리라고 저 사람이 그 신학자인데 예. 유튜브도 해요. 근데 하여간 몇백만 명 있는 사람인데 전쟁 나자마자 저렇게 올렸어요. Woke and weak, Biden humiliated on world stage yet again. woke라는 거는 그 깨시민이죠. 예, 깨시민. 허약하다는 거. 허약하고 깨시민적인 바이든이 모욕적인 혐오적. 세계 무대에서 또 한 번 또 모욕을 당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독재자들이 막 건드리는 거예요. 네. 시진핑 때 그 회담할 때 보면은 야 미국이 대통령이 이렇게 약하니까 외무장관이 저렇게 박살이 나는구나 하는 그 느낌을 알 정도로. 네. 그리고 또 그 전쟁 났을 때 재밌는 거가 있는데 네. 트럼프가 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기름을 무지하게 막 폈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고생을 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의 GDP의 약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석유 팔아서 얻은 대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럽으로 팔고 세계로 팔고 그래요. 러시아가 이제 네. 석유 수출국이니까 그런데 미국이 파니까 미국이 수입을 안 하니까 국제 유가가 정말 반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반으로 내려서 러시아가 죽을 지경인 거라. 그런데 바이든이 되자마자 석유 파는 일을 중지하니까 국제 유가가 팍 올라가지고 네. 러시아가 돈을 왕창 벌었습니다. 러시아 도와준 격이 됐네요. 그 돈 가지고 전쟁한 거예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미국이 이제 미국 걸 안 파고 세계 걸 사오는데 러시아 것도 하루에 어디에 돈이 나와요. 네. 러시아 석유도 사오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를 미국이 하루에 얼마씩 사오는데 그게 다 러시아가 전쟁하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바이든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예. 바로 러시아가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바이든이 길러준 것이죠. 바로 이런. 근데 트럼프 때는 바이든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네. 배럴이라고 있는데 우리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따만한 나무로 된 물통이에요. 예. 그걸 배럴인데 그 배럴이 160리터입니다. 160리터. 근데 이제 석유는 배럴로 계산하거든요. 네. 배럴당 40달러까지 내려갔는데 예. 트럼프가 예. 내려놨는데
이제 바이든이 됐는데 90불대로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 러시아는 신나게 돈을 번 것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저도 무아이지경으로 듣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 오늘 주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진실입니다. 저도 여기서 문득 내심 유레카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을 유발시킨 경제적 배경이 그 석유값, 그 바이든의 석유값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바로 심층 분석된 국제 정치학자의 해안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대담은 벌써 한 30-40분이 흘렀는데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하나 되는 새삼 머물듯